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에서 물질의 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콩 모양 젤리가 1kg이 있어요. 콩 모양 젤리 1kg. 젤리빈이라고 하죠. 이 젤리빈 1kg이 있는데 이 1kg의 젤리빈에 이 젤리콩이 몇 개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내느냐에 대한 거예요. 오늘 할 거는 이게 전부야. 사실 이게 전부야. 앞으로 막 되게 무슨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막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나열될 거고 정신이 없을 건데 힘들 때마다 이걸 떠올리면 돼요. 결국 내가 오늘 하는 건 콩을 어떻게 세느냐다라는 개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1kg의 콩 젤리를 갖다 주고 당장 콩이 몇 개인지 알아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면 되죠. 세면 돼. 하나하나 세면 돼. 뭐 1kg까지 거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세면 되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세면 돼. 그래요. 근데 만약에 누가 100kg을 갖고 왔어요. 콩 모양 젤리 100kg. 몇 개인지 세래. 뭐 세면 돼. 뭐 어떻게 뭐 세면 되지. 뭐 어떻게 세면 돼. 한 이틀쯤 걸릴래나? 3일쯤 걸릴래나? 화학에서 그렇게. 화학에서는 그럼 그걸 어떻게 재는가에 대한 게 오늘 할 거라고요. 굉장히 간단한 거야. 되게 신기한 거고. 이런 방법이 있죠. 뭐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젤리 한 개의 질량을 먼저 알아내요. 질량을 재봤더니 이 콩 모양 젤리 하나가 1g이란 걸 알았어. 1g이야. 하나 1g이야. 근데 누군가 1kg을 갖다 줬어. 1g이야. 1kg을 갖다 줬어요. 1kg은 1000g이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하나하나 세보지 않아도 누가 1kg을 갖다 준 순간 그건 젤리빈 1000개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할 거라고. 되게 쉽죠? 되게 쉬워. 누군가가 100톤을 갖다 줬어. 100톤 100톤이면 1000kg 그냥 100kg을 합시다. 1톤으로 하자. 1톤 1000kg. 누가 1000kg을 갖다 줬어요. 젤리빈이 몇 개인지 알아내래. 몇 개야? 안 세도 바로 알죠. 왜? 1000kg은 g이니까 몇 개야? 이만큼 있는 거네. 이런 식이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할 거라고요. 이 젤리빈이 바로 분자 하나, 원자 하나인 거라고요. 자, 해봅시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들어갈 게 뭐냐면 바로 화학을 정량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정량적이 뭔지 아세요? 흔히 정량적이란 말은 정성적이란 말과 같이 나오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화학을 정성적으로 다뤘어요. 대략 많다, 적다, 이렇다, 저렇다 라고 대략 다뤘다고요. 근데 앞으로 우리는 정량적으로 화학을 다룰 거예요. 정확히 수소 분자 몇 개랑 산소 분자 몇 개가 결합하면 수소 분자 몇 개가 만들어진다고. 이게 정확한 양을 다룰 거라고요. 정확한 양을 다뤄야 되니까 정확한 개수를 다뤄야 되는 거고, 정확한 개수를 다루려다 보니까 너무 질량이 작은 거야. 하나하나가 너무 질량이 작아요. 탄소의 질량은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등 g이고요. 수소 하나의 질량은 자그마치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인 거죠. 이게 그냥 하나하나를 다루고 싶었는데 하나하나를 다루기엔 질량이 너무 작아서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는 안 되니 우리 조금 더 큰 질량으로 다루고 그 큰 질량 안에 각각의 원자들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알아내면 어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화학자들이. 그게 바로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젤리빈의 개수를 세는 방법인 거예요, 결국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원자들을 정량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과정이라는 것만이 먼저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그 정량적으로 다루는데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자량이라는 걸 도입했어요. 이 원자량은 뭐냐면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에요. 원자 하나의 실제 질량은 너무 작으니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을 얘기할 때마다 1.67 곱하기 10 24승이라고 말하기 너무 힘드니까 우리 원자량이라는 실제로 없지만 우리가 편하자고 만든 숫자 하나 만들어봐서 그걸로 한번 원자의 질량을 다뤄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 실제 질량 대신 써요. 이게 바로 원자량이에요. 어떤 거냐?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12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가지고 원자량을 정한 거. 이런 거죠.
질량수가 12라는 말부터 이해해야 돼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을래나? 질량수가 12라는 건 뭐냐면, 질량수라는 게 뭐냐면 바로 어떤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거. 이걸 우리가 질량수라고 해요. 이걸 왜 굳이 질량수라는 이름을 붙이냐? 원자를 구성하는 건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죠. 근데 양성자 하나의 질량이 전자 하나의 질량의 1837배 정도 돼요. 중성자는 양성자랑 질량이 거의 비슷하고요. 즉 양성자 하나는 전자보다 거의 2000배 가까이 질량이 크다고요. 그래서 원자의 실제 질량을 결정할 때 전자가 기여하는 정도는 거의 없다시피 해. 즉 전자의 질량은 무시해도 된다고요.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건 양성자랑 중성자다라고 생각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를 질량수라고 이름 붙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양성자수랑 중성자수를 합한 게 12인 탄소. 요 12인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정한 거예요. 이렇게 정해야 나중에 숫자가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그 12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원자들의 원자량을 정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원자량은 상대적인 값이야. 실제 하는 값이 아니야. 인간이 만든 가상의 값이기 때문에 단위 같은 게 없어요. 그냥 탄소의 원자량은 12 끝이야. 뒤에 뭐 그램, 미터 이런 게 안 붙어요. 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좀 더 갑시다.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정하고 수소의 원자량 정하고 봤더니 탄소에 비해서 수소의 실제 질량이 상대적으로 12분의 1배인 거야. 그래서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하면 수소의 원자량이 1이 되는 거죠.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정하면 산소의 실제 질량이 탄소에 비해서 12분의 16배인 거죠. 그래서 산소의 원자량이 16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자량이 정해지는 거죠.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하나? 마음이 좀 급해서 요렇다는 거죠. 이해해줘야 되는데. 다음 그럼 원자량을 이해했으면 분자량은 간단해요. 분자량은 그냥 어떤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이에요. 간단해. 아주 간단해. 분자가 뭔지 알잖아요. 첫 시간에 했죠. 분자가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이산화탄소라는 분자의 분자량이 얼마냐? 라는 걸 계산하려면 각각의 원자량을 그냥 더하면 되는 거예요. 산소의 원자량 16, 탄소의 원자량 12 다 더하면 44.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 요런 거죠. 너무 쉬워. 그냥 더하기야. 너무 쉬워. 자, 다음 화학식량은 뭐냐? 지금 막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쏟아져서 슬슬 짜증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은 다 이건 젤리콩 새는 것이다 라는 걸 자꾸 되새기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화학식량은 화학식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구성원자의 원자량을 합한 값이에요. 뭐랑 비슷하죠? 뭐랑 비슷해요? 분자량이랑 비슷하죠? 거의 똑같아요, 개념이. 그건 왜 이건 분자량이라고 안 하고 화학식량이라고 하냐? 왜냐하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분자인 건 아니니까. 분자인 건 분자량이라고 말해. 괜찮아요. 근데 분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도 이런 정량적인 걸 다뤄야 되는데 분자가 아닌 것을 분자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화학식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뭔 말이냐면 염화나트륨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염화나트륨? 소금의 성분이죠. 염화나트륨. 우리가 염화나트륨을 NaCl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이 소금이 분자하고, 그래서 소금이라는 분자는 나트륨 원자 하나랑 염소 원자 하나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다가 아니거든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 우리가 물 분자라고 말하면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 이걸 우리가 물 분자라고 하거든요. 요 물 분자는 하나, 물 분자 둘, 물 분자 셋, 이렇게 하나 셀 수 있어요. 이게 분자야. 하나하나 따로 셀 수 있는 게 분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세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애들이요? 바로 요런 애들이요. 염화나트륨은 어떻게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끝도 없이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H2O 같은 경우는 수소 2개, 산소 하나 결합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건데 NaCl 같은 경우는 몇 개가 결합했다고 쓸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막 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냥 다 쓸 수 없으니 실제로 셀 수도 없고요. 셀 수는 있는데 아무튼 다 쓸 수 없으니 우리 그냥 이렇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의 상대적인 비만 해갖고 둘이 1대1이니까 이렇게 쓰면 어때요? 라고 합의한 거죠. 결과적으로 얘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둘의 존재비가 1대1이다라는 건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아까 말한 대로 분자처럼 하나하나라고 셀 수가 없으니 분자라고 부를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쓴 NaCl을 그냥 화학식이라고 쓰면 어때?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NaCl 얘를 화학식, 이온결합 물질을 화학식이라고 말해요. 이온결합 물질을 표현한 걸 화학식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화학식에 포함된 원자의 원자량을 합한 값을 화학식량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나트륨의 원자량 23, 염화이온, 염소의 원자량 35.5 합쳐서 58.5라고 말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분자량을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라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다르지 않지만 실제로는 다르다는 것까지도 이해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퀴즈. 그러면 아래 물질들의 화학식량을 구해보자. 구하면 돼요. 여기 이제 똘똘한 애들은 뭔가를 이상한 점을 느꼈을 거예요. 뭐가 이상할까? 바로 얘는 분자래매요. 그러면 분자량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화학식량을 구하라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똘똘한 누군가는.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화학식량이 이게 태블릿이 세워져 있어서 내가 글씨를 잘 못 쓰, 더 못 쓰죠? 미안해요. 이 화학이래, 화학식 안에 이게 화학식이 큰 범주고요. 이 안에 분자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자식, 분자량 이런 말 안 쓰고 그냥 모든 만나는 물질에게 다 화학식량이라고 말해도 돼요. 더 큰 범주니까. 이거는 물의 화학식이야. 이래도 맞고요. 이거는 물의 분자식이야. 이래도 맞는 거죠. 얘 화학식량을 구해라. 얘 분자량을 구해라. 다 맞는 말이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얘의 화학식량 요거 맞는 말이지만 얘 분자량을 구해라. 이건 틀린 말이에요. 얘는 분자가 아니니까. 이제 이해하겠죠? NaCl은 여기 있는 거고 H2O는 여기 있는 거니까요. 똘똘한 여러분은 이해했을 거예요. 아시겠죠? 제발 이해해야 되는데. 다음 이제 묶음 단위에 대한 얘기예요. 묶음 단위. 이제 계속 그 원자를 세는 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몰에 대한 얘기를 해 볼 거예요. 몇 분이니? 13분이야. 자, 묶음 단위의 필요성. 묶음 단위라는 게 있어요. 묶음 단위는 뭐냐면 많은 것들을 셀 때 묶음 단위를 쓰면 편해요. 뭐 안 써도 되지만 쓰면 훨씬 편해. 우리가 달걀 30개를 우리가 달걀 한 판이라고 말하거든요. 달걀 한 판. 그래서 우리가 달걀이 300개가 있어. 그럼 우리가 달걀 300개만 줘라 라고 말해도 되지만 달걀 10판만 줘라 라고 말한 게 더 깔끔하고 쉽지 않아요? 그죠? 이게 바로 묶음 단위의 편리성이에요. 달걀 3000개라고 말하는 것보다 달걀 100판이라고 말하는 게 더 깔끔하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묶음 단위의 편리함이죠. 이런 식이에요. 달걀 90개보다 달걀 3판 얼마나 편해요. 그쵸? 그래서 이게 묶음 단위가 편하다. 없어도 되지만 쓰면 편하다 라는 개념이죠. 그런 거예요. 화학에서도 그런 식으로 묶음 단위가 있어요. 안 써도 되지만 쓰면 편해 수준이었어. 일상에서는요. 하지만 화학에서는 안 써도 되지만 쓰면 편한 수준이 아니라 안 쓰면 다룰 수가 없어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질량이 너무 작고 작은 질량 속에 너무나 많은 양이 있어서 화학에서는 묶음 단위 없이는 도저히 정량적인 해석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반드시 묶음 단위인 몰을 써야
돼요. 쫙 읽어보세요. 말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작은 물질들을 쓸 때 쓰는 단위가 바로 몰이에요. 그렇지만 비단 몰을 작은 물질을 쓸 때만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셀 때만. 그냥 무엇이든 다 몰이란 단위로 셀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게 몰이란 단위예요. 다음 좀 더 가봅시다. 자, 그럼 몰이 몇 개냐? 계란 한 판은 30개였어요. 연필 한 탄은 12자루예요. 그러면 물질 1몰, 입자 1몰은 몇 개냐? 몇 개냐면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이게 바로 화학에서 다루는 1몰의 개념이야. 아시겠어요? 이게 1몰이에요. 그럼 이 숫자, 이 뭔가 좀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시겠어요? 6.02 곱하기 10의 23승은 6.02에다가 0을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셋 이렇게 붙인 게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읽어볼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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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10조, 100조, 1000조, 해인가? 경인가? 아무튼 그래요. 뭐 셀 수도 없어. 엄청 큰 수야. 이 엄청나게 큰 수를 우리는 아보가드로 수라고 말해요.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딴 거예요. 아보가드로 수라고 말하는데, 이 아보가드로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학교 오면 해 봅시다. 그러면 왜 굳이 1몰을 이런 이상한 숫자로 했는가에 대한 건 바로 뒤에 얘기할 거예요. 아보가드로가 얼마나 큰 수인가 관련된 얘기도 되게 많은데, 요건 내가 따로 제작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기라 그래야 되나? 여기에 있는 걸 클릭하면 내가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걸 보고 오면 몰이 뭔지가 좀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요걸 보고 오세요. 알았죠? 내가 이런 걸 다 해보네. 요걸 보고 와. 자, 보고 왔어요? 자, 그럼 이제 몰이 뭔지 확실히 알았겠죠? 그럼 왜 그런 1몰을 그런 이상한 아보가드로의 수라는 숫자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곧 할 거예요. 입자 1몰의 질량을 우리는 몰 질량이라고 말해요. 1몰 질량을 줄여서 그냥 몰 질량이라고 말하죠. 입자 1몰의 질량을 몰 질량이라고 말하는데, 아보가드로 수 1몰을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한 덕분에 입자 1몰의 질량은 화학 식량에 g만 붙이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아귀가 딱 맞는 거야.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런 말이에요. 수소의 원자량은 1이잖아요. 1이죠?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값이야. 왜냐하면 원자량이라는 건 현실에 없는 값이거든요. 현실에 없어. 뭐 어쩌라는 거야. 인간이 그냥 대충 정한 값인데. 근데 이 수소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이잖아요? 그럼 1g이 돼. 현실의 값이 됐죠. 탄소의 원자량이 12잖아요. 탄소가 6.02 곱하기 23승계만큼 모이면 12g이 된다고요. 즉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이면, 즉 1몰만큼 모이면, 이게 바로 1몰이잖아요. 모이면 현실과 관계없던 숫자, 이 원자량이 현실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즉 아보가드로의 수 1몰이라는 개념이 현실과 아무 상관없던 원자량을 현실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준다고요. 그런 의미야. 그래서 우리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이상한 수를 쓰는 거야. 이 이상한 수 덕분에 정량적 해석이 너무나 간단해지니까. 질소의 원자량은 14예요. 대략 14인데 이 14란 원자량이 14인 질소가 1몰만큼 모이면, 1몰만큼,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모이면 14g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엄청 쉬워. 개꿀. 완전 개꿀. 얼마나 좋아. 땡큐. 아보가드로 수 땡큐. 1몰 땡큐. 이런 식이라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고생했어요. 안녕. 안녕.